그날 밤 CCTV를 확인하다가 처음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42살, 서울 마포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1년 반쯤 됐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낮에는 잠을 자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경비실에서 근무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을 선택한 건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였어요. 낮에 일하면 사람들과 마주쳐야 하잖아요. 회사 동료들, 거리의 사람들, 다들 행복해 보이는 그 얼굴들이 힘들었거든요. 밤에는 그런 게 없어요. 조용하고 어둡고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바람 엽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날은 3월 중순, 봄이 시작되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경비실에서 CCTV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5동 5층 복도 카메라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봤습니다. 가끔 밤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파트에 길고양이가 들어오는 건 가끔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 문을 열어줄 때 슬쩍 들어오거나 주차장 출입구로 들어오죠. 그래서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양이는 뭔가 달랐습니다. 고양이가 부리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어요. 작고 반짝이는 물건이었습니다. 까마귀도 아니고 고양이가 물건을 물고 다니다니? 더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고양이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더니 502호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고 있던 물건을 조심스럽게 문 앞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마치 배달이라도 하듯이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물건을 내려놓고 난 후 잠시 502호 문을 바라봤어요. 마치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고양이는 결국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으로 사라졌어요. 뭐지, 지금 뭘 본 거지?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7분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일어나 5동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올라가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새벽의 복도는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502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어요. 작은 은색 물건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넥타이 핀이었어요. 남자들이 넥타이에 꽂는 그 작은 장식품이요. 표면에 가벼운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제법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왜 고양이가 이런 걸 물고 와서 여기 놓고 간 거지? 저는 넥타이 핀을 주워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뒷면에 작은 각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작아서 정확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502호는 박미숙이라는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이었어요. 입주한 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셨죠. 관리비도 항상 제때 내시고 민원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양이가 남자 물건을 이 문 앞에? 문을 두드려 볼까 고민했지만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할머니를 깨울 수는 없었죠. 저는 넥타이 핀을 경비실로 가져왔습니다.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두고 낮 근무자에게 전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물건을 물고 와서 특정 집 문 앞에 놓고 가다니. 그것도 새벽 2시 정각에. 우연일까?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아침 6시에 교대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회색 고양이가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그냥 일회성 사건이었을까? 저는 그날 낮 내내 뒤척이다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경비실로 출근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그 고양이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새벽 1시 50분부터 5동 5층 복도 CCTV만 지켜봤습니다. 과연 그 고양이가 다시 나타날까? 2시가 가까워지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하죠? 42살 먹은 남자가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떨리다니. 하지만 요즘 제 인생에서 뭔가 기대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매일 똑같은 야간 근무, 혼자 먹는 편의점 도시락, 빈 원룸으로 돌아가는 아침. 이 작은 미스터리가 유일하게 제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2시 3분. 모니터 속에서 익숙한 회색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고양이였어요. 중형 크기의 회색 털, 복도 불빛 아래서 반짝이는 노란 눈. 그리고 역시나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댔어요. 고양이는 어제와 똑같은 경로로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계단 쪽에서 천천히 마치 정해진 길을 따라 걷듯이요. 그리고 502호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이번에도 물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문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완벽하게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경비실을 나와 5동으로 달려갔어요. 이번엔 고양이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답답해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5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고양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하지만 502호 문 앞에는 또다시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금속 커프스였어요. 남자 와이셔츠 소매에 다는 그 장식품이요. 은색이었고 표면에 섬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법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어제의 넥타이 핀에 이어 오늘은 커프스. 모두 남자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커프스를 주워서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어제 가져온 넥타이 핀과 나란히 놓고 보니 뭔가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둘 다 정장 관련 액세서리였거든요. 502호 할머니와 남자 물건들.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 5분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작은 은색 라이터를 물고 왔더군요. 지포식 라이터가 아니라 지포 라이터 같았어요.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에는 열쇠고리를, 그 다음 날에는 작은 금속 단추를 가져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경비실 분실물 보관함에는 7개의 물건이 쌓였어요. 모두 남자들이 사용할 법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502호 박미숙 할머니 문 앞에 놓였던 것들이었죠. 저는 낮 근무자인 김 소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소장님, 502호 박미숙 할머니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김 소장님 500이요? 박미숙 할머니? 아주 조용하신 분이지.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혼자 사시나요? 김 소장님, 응, 혼자 살아. 벌써 한 10년 됐나? 아들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집 나간 걸로 알고 있어. 아니면 무슨 사고가 있었나? 정확히는 모르겠네. 왜 갑자기? 아니에요. 분실물이 좀 있어서 혹시 하고요. 김 소장님 분실물? 무슨 물건인데? 남자 액세서리들이요. 넥타이 핀이나 커프스 같은 거요. 김 소장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김 소장님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남자 물건? 이상하네. 혹시 누가 버린 거 아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그냥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고요. 고양이가 의도적으로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가져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직접 고양이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양이가 어디서 이 물건들을 가져오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새벽 1시 55분. 저는 경비실을 나와 5동 1층 계단 입구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CCTV로 봤을 때 고양이는 항상 계단 쪽으로 사라졌거든요. 2시가 되자 정말로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털이 계단 불빛에 반짝였어요. 이번에도 입에 뭔가 작은 물건을 물고 있었고요. 고양이는 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고양이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의 찬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3층, 4층을 지나 5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가더니 익숙한 502호 문 앞에 물건을 내려놓았어요. 잠깐, 그럼 고양이는 어디서 출발한 거지? 저는 고양이가 돌아서는 걸 지켜봤습니다. 고양이는 다시 계단 쪽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내려가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6층, 7층을 지나 옥상 방향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옥상 문은 평소 잠겨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살짝 열려 있었어요. 고양이는 그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옥상 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옥상은 어두웠지만 도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옥상 한쪽 구석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낡은 담요가 깔려 있고 그 위에 여러 개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모두 남자 물건들이었어요. 시계, 안경, 지갑, 벨트, 신발. 마치 작은 재단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액자 하나가 세워져 있었어요. 손전등을 켜서 액자를 비춰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활짝 웃고 있었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졸업장 같은 걸 들고 있었죠. 배경은 대학교 캠퍼스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더 어린 시절의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 축구복을 입은 모습, 가족 사진처럼 보이는 것들. 모든 사진 속 남자 옆에는 항상 회색 고양이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따라온 그 고양이였습니다. 재단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놓여 있는 물건들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거의 없는 걸 보니 누군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손목시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을 보니 각인이 있었어요. 준서에게 대학 졸업을 축하하며 2014년 2월. 준서. 이 남자의 이름이 준서인가 보네. 지갑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학생증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빛바랜 사진이었지만 분명 액자 속 그 남자였습니다. 박준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박준서. 502호 박미숙 할머니의 성과 같았어요. 아들인가? 아니면 남편? 하지만 사진 속 나이를 보면 아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옥상을 둘러봤어요. 고양이는 제단 옆에 앉아서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친근한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마치 이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넌 누구 고양이니?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계속 저를 바라봤어요. 노란 눈이 옥상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느껴졌어요. 슬픔 같은 거였을까요? 아니면 기다림? 저는 제단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모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넥타이, 구두, 벨트, 향수병, 만년필, 명함 케이스. 모두 한 사람이 사용하던 것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10년은 된 것처럼 보였어요. 10년. 김 소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미숙 할머니가 혼자 산 지 10년쯤 됐다고. 아들이 오래전에 집을 나갔거나 무슨 사고가 있었다고. 혹시 이 박준서가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502호 문 앞에 매일 밤 가져다 놓는 물건들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고양이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넌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 고양이가 작게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돌아오지 않을 과거를, 다시 행복할 수 없는 시간을.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옥상의 재단 박준서라는 남자, 502호 박미숙 할머니, 그리고 매일 밤 물건을 나르는 회색 고양이.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첫 번째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박준서가 죽었고 할머니가 아들의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해서 옥상에 보관해 둔 걸까? 그리고 고양이가 그 물건들을 하나씩 가져다가 할머니 문 앞에 놓는 걸까?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됐어요. 고양이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동물이 그런 복잡한 감정을 이해할 리 없잖아요. 두 번째 가설. 혹시 할머니가 직접 옥상에 재단을 만들어 놓고 고양이를 훈련시켜서 물건들을 하나씩 집 앞으로 가져오게 한 걸까? 하지만 이것도 이상했어요. 왜 굳이 그런 복잡한 방법을 쓰겠어요? 그냥 직접 가져오면 되잖아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다음 날 낮 잠을 자려고 했지만 계속 생각이 났어요. 결국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오후 4시쯤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동으로 향했어요. 5층 복도는 낮에 보니 또 달랐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어디선가 들리는 TV 소리, 요리하는 냄새. 5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밤마다 고양이가 할머니 문 앞에 물건을 갖다 놓는다고? 옥상에 재단이 있다고? 미친 사람처럼 들릴 게 뻔했어요. 하지만 궁금증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잠시 후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체인이 걸리는 소리가 났고 문이 조금 열렸어요. 틈 사이로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65세쯤 되어 보였어요.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셨고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표정은 조심스러웠어요. 박미숙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간 경비를 하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박미숙 경비원? 무슨 일이세요? 그게 할머니 문 앞에서 발견된 물건들이 있어서요. 분실물인 것 같아서 여쭤보려고요. 박미숙 분실물? 무슨 물건인데요? 넥타이 핀이나 커프스 같은 거요. 남자 액세서리들이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박미숙 그건 어디서 나온 건데요? 밤마다 할머니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고양이 한 마리가 가져오더라고요.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어주셨어요. 박미숙 들어오세요. 얘기 좀 해야겠네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고요함이었어요. 낡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슬리퍼를 건네주셨어요. 박미숙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해요. 박미숙 바쁠 것도 없어요. 혼자 사는데.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셨고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 TV, 작은 식탁. 모두 깔끔했어요. 하지만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남자 한 분,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 옥상 액자에서 봤던 그 남자아이였습니다. 박준서. 그리고 그 옆 사진들에는 고양이도 보였어요. 회색 고양이. 준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들고 나오셨어요. 박미숙 제 아들이에요. 준서. 아드님이시군요. 박미숙 10년 전에 실종됐어요. 실종. 그 단어가 가슴을 쳤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실종이라니. 할머니는 천천히 앉으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박미숙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했어요. 좋은 회사였죠. 근데 6개월 후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그날 밤 집에 안 들어왔어요. 경찰에는 박미숙 신고했죠. 수사도 했어요. CCTV도 찾아봤고 휴대폰 기록도 뒤졌대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사 근처 지하철역까지는 CCTV에 찍혔는데 그 후로는 흔적이 없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미숙 10년이에요. 10년째 소식이 없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박미숙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어요. 박미숙 그 고양이 얘기하셨죠? 후추요. 후추요? 박미숙 준서가 키우던 고양이예요. 대학교 1학년 때 길에서 주워왔어요. 너무 작고 약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준서가 밤새 돌봐줬죠. 그때부터 쭉 같이 살았어요. 옥상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진 속에 고양이가 있었던 이유. 박미숙 준서가 사라진 후로 후추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매일 밤 현관 앞에서 기다렸어요. 주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나 봐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박미숙 후추는 집 안에 안 들어와요. 준서가 없으니까요. 옥상에서 살아요. 제가 밥은 갖다 줘요. 매일. 그래서 옥상에 재단이 있었구나. 할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며 만든 공간. 그리고 고양이도 그곳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할머니, 후추가 왜 아드님 물건들을 할머니 문 앞에 가져다 놓는 걸까요? 할머니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박미숙,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가 숨기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캐묻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드님 방은 그대로 두셨나요? 박미숙, 네. 보실래요? 할머니는 일어나서 복도 쪽으로 안내하셨어요. 문을 열자 타임캡슐 같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는데 정장들이 걸려 있었어요.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박미숙, 매주 청소해요. 먼지 쌓이지 않게요. 준서가 돌아오면 그대로 쓸 수 있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이 방을 지켜온 거예요. 저는 책상 위를 둘러봤습니다. 액자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졸업사진, 가족사진, 그리고 후추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작은 상자가 보였습니다. 이건 뭔가요? 박미숙, 준서 물건들이에요. 정리 중이었어요. 할머니가 상자를 꺼내셨어요. 열어보니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 사원증, 수첩, 볼펜. 그리고 그 중에 넥타이 핀이 하나 있었어요. 경비실에 보관해 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아니, 한 세트였던 거예요. 박미숙, 이것들 요즘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요? 박미숙, 네. 이제 좀 보내줘야 할 것 같아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미숙, 10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지만 현실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들을 옥상으로. 박미숙, 네. 조금씩 가져다 놨어요. 준서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 두고 싶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의 물건들을 하나씩 옥상 재단으로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별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후추는 그 물건들을 다시 집 앞으로 가져오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돌아올 거라고, 이 물건들이 여기 있어야 한다고 믿으면서 고양이와 할머니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보내주려 하고 고양이는 붙잡으려 하고. 후추가 다시 가져오는 걸 아세요? 박미숙, 몰랐어요. 그냥 제가 옥상에 놓으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창문 밖을 바라보셨어요. 박미숙, 후추도 기다리고 있나 봐요. 저처럼 두 존재가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별하려 하고 하나는 기다리려 하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삶도 그랬다는 걸. 이혼 후 1년 반 동안 저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은 아니었지만 과거가 돌아올 거라는 환상. 박미숙, 경비원님. 네. 박미숙, 저 미쳤죠?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건.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후추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대화를 나눈 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0년 동안 기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별을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거든요. 저도 1년 반 동안 뭔가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돌아오지 않을 과거를. 새벽 1시 50분. 저는 5동 1층 계단 입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어요. 후추가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왜 하필 새벽 2시인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1시 55분이 되자 멀리서 가벼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추였어요. 어둠 속에서 회색 털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입에는 역시 뭔가 작은 물건을 물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작은 금속 펜 같았습니다. 후추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소중한 걸 나르는 것처럼요. 각 층마다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피고 다시 올라가곤 했어요. 2층, 3층, 4층. 저도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5층에 도착하자 후추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502호 문 앞. 후추는 그곳에 물건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후추는 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매일 밤 이렇게 기다린 건가요?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를, 안아주기를, 쓰다듬어 주기를.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후추는 결국 돌아섰어요. 그리고 다시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후추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노란 눈이 저를 응시했어요. 후추야. 고양이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힘들지? 기다리는 거. 후추가 작게 야옹하고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대답처럼 들렸어요. 저는 쪼그려 앉아서 후추와 눈을 맞췄습니다. 나도 알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후추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킁킁 냄새 맡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가끔은 보내줘야 할 때도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거든요. 후추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옥상에 도착하자 후추는 계단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는 후추 옆에 앉았어요. 옥상은 고요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이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넌 언제까지 기다릴 거니? 후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단 위의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인의 사진을. 그날 밤 저는 1시간쯤 후추 옆에 있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밤 후추를 만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후추가 물건을 나르는 것, 502호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 다시 옥상으로 돌아가는 것. 모든 게 정확했어요.
시간은 항상 새벽 2시 전후 5분 이내였고, 경로는 항상 똑같았고, 행동 패턴도 일정했습니다. 왜 새벽 2시일까? 궁금해서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준서 씨가 실종된 시간이 언제예요? 박미숙 밤늦게였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시간이 새벽 2시 10분쯤이었어요. 새벽 2시, 후추가 매일 밤 물건을 나르는 시간, 주인이 마지막으로 돌아올 뻔했던 시간, 후추는 10년 동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그 시간에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일주일 후 저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9층에 사는 김태연 씨를 경비실에서 만났어요. 혹시 오동에서 회색 고양이 본 적 있으세요? 김태연 그 고양이요? 가끔 봐요. 밤늦게 복도에서 자주 보세요? 김태연 몇 년 됐을 거예요.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봤으니까. 조용하고 사람 안 해치니까 그냥 뒀어요. 뭐 하는 것 같던가요? 김태연 글쎄요. 그냥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요? 김태연 항상 5층에서만 보거든요. 다른 층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5층? 502호가 있는 층? 준서가 살던 곳.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후추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매일 밤 2시 주인이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주인의 물건을 집 앞에 갖다 놓으면 주인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물건들을 옥상에 놓고 있다고 했어요. 이별을 위해서. 그런데 왜 후추한테 직접 왜 물건을 옥상에 두시기만 하고 고양이가 가져가는 걸 모르는 척 하실까? 혹시 할머니도 알고 계신 건 아닐까? 후추가 물건들을 다시 집 앞으로 가져온다는 걸. 그리고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건 아닐까? 2주가 지났습니다. 경비실 보관함에는 이제 15개의 물건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준서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새 매일 밤 후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회색 고양이 한 마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이었어요. CCTV 모니터를 보다가 오동 계단에서 움직이는 사람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박미숙 할머니였어요. 이 시간에 옥상으로? 할머니는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경비실을 나와 오동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면서 소리를 죽였어요. 할머니보다 한참 아래에서 따라갔습니다. 할머니는 옥상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저도 문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옥상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봉지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작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손수건, 시계줄, 명함 케이스. 모두 준서의 물건들이었죠. 할머니는 그 물건들을 제단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셨어요. 그리고 혼자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박미숙 준서야. 엄마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박미숙 오늘도 왔어. 매일 오는 거 알지? 할머니는 액자 속 아들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박미숙, 이제 보내줘야 할 것 같아. 10년이 지났잖아. 엄마도 이제 늙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숙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날 밤 무슨 말씀이신 걸까? 박미숙 후추도 아직 기다리고 있어. 너처럼 착한 녀석이야. 엄마 말도 잘 듣고. 그 순간 후추가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회색 털이 보였어요. 후추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할머니가 후추를 쓰다듬으셨어요. 박미숙 후추야. 오늘도 수고했어. 수고했다고? 박미숙 준서 물건들 잘 나르고 있지? 엄마가 여기 놓으면 내가 가져가 주는 거 알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후추가 물건들을 502호 문 앞으로 가져가는 걸. 그런데 왜 모르는 척 하신 거죠? 박미숙 미안해. 후추야. 엄마가 이기적이지? 너도 보내주기 싫은데 엄마만 보내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후추를 안아 올리셨어요. 박미숙 근데 우리 둘 다 알잖아. 준서는 안 돌아와. 10년이 지났어. 이제 받아들여야 해. 후추가 작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거부처럼 들렸어요. 아니야, 주인은 돌아올 거야. 박미숙 고마워. 그래도 매일 밤 기다려줘서. 할머니는 봉지에서 음식을 꺼내 후추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제단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옥상을 빠져나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후추가 물건들을 나르는 것도, 502호 문 앞에 놓는 것도. 그런데 왜 저한테는 모르는 척 하셨을까? 왜 일부러 물건들을 옥상에 놓으셨을까? 첫 번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하신 건 아닐까? 10년 동안 아들을 기다리면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흐려진 건 아닐까? 후추를 통해 아들과 소통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는 너무 멀쩡해 보이셨어요. 대화도 논리적이었고, 집도 깔끔하게 관리하셨고. 두 번째 생각. 혹시 할머니가 아들 실종에 대해 뭔가 숨기고 계신 건 아닐까? 그날 밤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야 한다는 말씀. 그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준서가 집을 나간 이유가 할머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10년 동안 이렇게 지내시는 건 아닐까? 제 머릿속이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의심은 자라났어요. 다음 날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김 소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소장님, 502호 박미숙 할머니 아드님이 실종됐을 때 상황이 어땠어요? 김 소장님, 왜 자꾸 그 얘기를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김 소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김 소장님 글쎄, 정확히는 모르지. 나도 그때쯤 여기 온 거라. 근데 들은 얘기로는 준서 씨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 그리고 집안 문제도 좀 있었다던데. 집안 문제요? 김 소장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준서 씨가 고등학생 때. 그래서 준서 씨가 일찍 철이 들어야 했대. 어머니 모시고 살면서 경제적 부담도 크고. 그래서요? 김 소장님 듣기로는 실종되기 며칠 전에
할머니랑 큰 다툼이 있었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툼, 실종 며칠 전에 그 정보가 제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혹시 그 다툼 때문에 준서가 집을 나간 건 아닐까? 그리고 할머니가 그걸 후회하시는 건 아닐까?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속죄하듯 기다리시는 건 아닐까?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할머니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이 준서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후추는 그 비밀을 모른 채 주인만 기다리고 있고, 할머니는 후추를 이용해서 자신의 죄책감을 달래고 계신 거라고. 며칠 동안 저는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매일 밤 1시 30분쯤 옥상에 올라가시는 모습, 후추에게 말을 거시는 모습, 물건들을 놓으시는 모습, 모든 게 계획적으로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이별 의식이 아니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준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가 무엇을 숨기고 계신지, 그리고 왜 후추는 10년 동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지. 다음 날 낮 저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10년 전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준서의 실종 사건이 기사화됐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 3월 실종, 박준서, 서울 마포구. 여러 조합으로 검색했지만 처음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5세 회사원 실종, 가족 수소문. 2015년 3월 18일자 지역 신문이었어요. 기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25세 회사원 박준서 씨가 3월 15일 밤 퇴근 후 실종됐다. 가족은 목격자 제보를 요청하고 있다. 3월 15일 실종된 날짜였어요. 저는 더 검색했습니다. 후속 기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달 후, 2달 후에도 관련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진 거예요. 언론의 관심에서. 이상했어요. 보통 실종 사건이면 경찰 수사 소식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혹시 일부러 조용히 처리된 건 아닐까? 저는 아파트로 돌아와 오래 거주한 주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7층에 사는 이순희 씨를 만났어요. 70대 할머니로 이 아파트에 20년 넘게 사셨대요. 혹시 502호 박준서 씨 기억하세요? 이순희 준서? 물론이지. 착한 아이였어. 엄마 효자였는데. 실종되기 전에 뭔가 이상한 점 없었나요? 이순희 글쎄. 그때쯤 좀 힘들어 보이긴 했어. 안색도 안 좋고. 혹시 할머니랑 다투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이순희 다툼? 아니, 그런 건 못 봤는데. 근데 실종되기 일주일 전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이순이 밤늦게 복도에서 준서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 목소리가 좀 높았어. 누구랑 다투는 것 같았는데. 무슨 내용이었어요? 이순이 정확히는 못 들었지. 근데 더 이상 못하겠다. 내 인생이다. 이런 말들이 들렸어. 더 이상 못하겠다. 내 인생이다. 무슨 의미일까? 혹시 할머니가 준서에게 뭔가를 강요한 건 아닐까? 경제적인 부담? 아니면 다른 뭔가? 저는 3층에 사는 박철수 씨도 만났습니다. 40대 남자로
준서와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혹시 박준서 씨랑 친하셨어요? 박철수 친하진 않았지만 가끔 봤어요. 같은 아파트 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정도 하고. 어떤 사람이었어요? 박철수 조용했어요. 말수 적고. 근데 피곤해 보였어요. 항상 피곤해 보였다고요? 박철수 네. 회사 일이 힘들다고 몇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야근도 많고 스트레스도 심하다고. 실종되기 전에 특이한 점은요? 박철수 실종되기 며칠 전에 우연히 편의점에서 마주쳤어요. 술 사더라고요. 혼자 마실 것 같았어요. 술을요? 박철수 네. 그때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포기한 것 같은 표정이랄까. 인사했는데 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포기한 것 같은 표정? 모든 증언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준서는 실종되기 전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회사 일, 집안일, 그리고 뭔가 다른 압박. 그리고 할머니와의 다툼. 저는 경비실로 돌아와서 10년치 CCTV 기록 보관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10년 전 영상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일주일치만 보관하니까요. 하지만 출입 기록은 관리사무소에 남아있을 수도 있었어요. 김 소장님께 부탁했습니다. 소장님, 혹시 10년 전 출입 기록 남아있을까요? 김 소장님 10년 전? 그건 없을 거야. 5년 지나면 다 폐기하거든. 왜? 그냥 궁금해서요. 막막했어요. 물리적 증거는 없고 증언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옥상으로 갔습니다. 후추를 만나고 싶었어요. 새벽 1시쯤 옥상에 도착했을 때 후추가 재단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야옹하고 작게 울었어요. 후추야, 내 주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후추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노란 눈이 달빛에 반짝였어요. 준서는 왜 집을 나간 걸까? 정말 스스로 떠난 걸까?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혹시 준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스트레스, 다툼, 포기한 표정, 모든 게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1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유도 설명됐어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마지막 다툼에 대한 후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단정 지으면 안 돼. 하지만 의심은 계속 자랐어요. 후추가 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넌 아무것도 모르고 기다리고 있구나. 주인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후추가 재단 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의 환한 미소가 사진 속에서 빛났어요. 그 미소를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던 사람이 정말 스스로 사라질까? 물론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힘들 수 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혼 전까지 다들 제가 행복한 줄 알았어요. 저 자신도 행복하다고 믿었고. 하지만 뭔가 계속 걸렸어요. 할머니의 표정, 후추의 눈빛, 사진 속 준서의 미소.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 그게 뭘까? 진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쯤 후추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어요. 저는 경비실에서 CCTV를 보고 있었는데 후추가 502호 문 앞에 물건을 놓은 후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이상했어요. 평소엔 물건을 놓고 바로 옥상으로 돌아갔거든요. 저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도착했을 때 후추는 여전히 502호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안에서 할머니가 후추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박미숙 후추야. 오늘은 들어오지 않을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후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미숙 준서는 안 돌아와. 엄마도 알고 너도 알잖아. 후추가 작게 울었어요. 박미숙 그래도 기다리고 싶지? 엄마도 그래. 10년이 지났는데도 할머니가 문을 더 활짝 열으셨어요. 박미숙 이리 와.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있자. 준서 방에서 후추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순간을 목격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502호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의심하고 있는 것 모두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할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어요. 박미숙 경비원님,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제가 알고 있어요. 옥상에서 후추와 대화하시는 것, 물건들을 일부러 놓으시는 것.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미숙 보셨군요. 죄송해요.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우연히 보게 됐어요. 박미숙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할머니가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박미숙 궁금하시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네. 그리고 준서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요.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박미숙 준서는 죽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숙 실종이 아니라 사고였어요. 10년 전 그날 밤 회사에서 야근하고 돌아오다가 한강 다리 위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럼 왜 실종으로? 박미숙 차가 다리 밑으로 떨어졌어요. 경찰이 수색했지만 시신을 못 찾았어요. 물살이 새서 떠내려갔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박미숙 그래서 실종으로 남았어요. 공식적으로는. 그럼 할머니는 처음부터 아셨던 거예요? 박미숙 네. 경찰이 왔어요. 그날 밤 CCTV에 사고 순간이 찍혔대요. 준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난간을 들이받고 강물에 빠지는 게 제 추측은 완전히 빗나간 거였어요. 자살도 아니었고 다툼 때문에 집을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고였어요. 비극적인 사고. 박미숙 장례식도 못 치렀어요. 시신이 없으니까 그냥 빈소만 차렸죠. 근데 후추가 안 왔어요. 빈소에도 집에도. 어디 갔었어요? 박미숙 옥상이요. 준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박미숙 결국 제가 밥을 갖다 줬어요. 옥상에. 그리고 준서 물건들도 조금씩 가져다 뒀어요. 후추가 주인 냄새라도 맡을 수 있게. 그게 재단의 시작이었구나. 박미숙 처음엔 위로하려고 했어요. 후추도 저도 서로 의지하면서 견디려고.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후추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저도 놓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물건들을 옥상에 놓으신 거예요? 박미숙 네. 한 달 전쯤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보내줘야겠다고. 준서도, 제 슬픔도. 그래서 준서 방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옥상으로 가져갔어요. 이별 의식이었던 거네요. 박미숙 그런 셈이죠. 하나씩 보내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박미숙 후추가 다시 가져오더라고요. 집 문 앞에. 처음엔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알게 됐죠. 언제부터 아셨어요? 박미숙 2주 전쯤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나왔는데 후추가 문 앞에 물건을 놓는 걸 봤어요. 할머니가 창문 밖을 바라보셨어요. 박미숙 처음엔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보내려고 하는데 왜 다시 가져오냐고. 근데 후추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뭐요? 박미숙 후추도 알고 있어요. 준서가 안 돌아온다는 걸. 10년이면 걔도 알아요. 하물며 고양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계속 박미숙 사랑이에요. 알면서도 기다리는 게 사랑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미숙 후추는 물건들을 문 앞에 놓아요. 혹시 모르니까 준서가 돌아오면 바로 쓸 수 있게. 넥타이 핀도 커프스도 시계도 모두 준비해 놓는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박미숙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후추도 이별을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그냥 두신 거예요? 박미숙 네. 제가 옥상에 놓으면 후추가 가져가고 저는 또 옥상에 놓고 그렇게 우리 둘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별을 연습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박미숙 근데 어젯밤 후추가 집에 들어왔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도 봤어요. 박미숙 준서 방에서 같이 잤어요. 후추가 준서 침대에 올라와서 웅크리고 자더라고요. 마치 주인 품에서 자는 것처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미숙 그제야 알았어요. 후추도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정말로 보낼 준비가. 저도 울고 있었어요.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숨기려 한 게 아니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과 이별하려 애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후추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인을 기다리면서도 천천히 이별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박미숙 이제 정말 마지막 하나만 남았어요. 마지막이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준서 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박미숙 준서 손목시계예요. 대학 졸업 선물로 제가 사준 거예요. 제일 아껴 쓰던 거였어요. 손목시계. 옥상 재단에서 봤던 바로 그 시계였어요. 박미숙 이걸 마지막으로 보내려고요. 오늘 밤에. 그럼 정말 끝인 거예요. 그날 밤 새벽 1시 30분 저는 5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여셨어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박미숙 올 줄 알았어요. 같이 가도 될까요? 옥상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조용한 새벽이었어요. 세상이 잠든 시간. 오직 우리 둘의 발소리만 계단에 울렸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후추가 재단 옆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할머니가 제단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박미숙 준서야. 엄마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어요. 박미숙,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제 정말 보내줄게. 상자를 열으셨습니다. 손목시계가 반짝였어요. 달빛을 받아서 박미숙, 이거 기억하지? 대학 졸업식 날 엄마가 사준 거. 내가 그렇게 좋아했잖아. 매일 차고 다녔지. 할머니가 시계를 들어 올리셨어요. 박미숙, 10년 동안 여기 재단에 놓고 싶지 않았어. 너무 소중해서. 근데 이제 보내야 할 것 같아. 이게 마지막이니까. 후추가 다가왔습니다. 시계를 킁킁 냄새 맡았어요. 박미숙, 후추야. 넌 정말 착한 아이야. 10년 동안 준서 기다려줘서 고마워. 후추가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박미숙, 근데 이제 우리 보내줘야 해. 준서도 우리 슬픔도. 할머니가 시계를 재단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셨어요. 박미숙, 준서야. 사랑해.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웠어. 행복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박미숙, 이제 편히 쉬어. 엄마도 이제 좀 쉴게. 항상 내 걱정만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엄마 인생도 좀 살아볼게. 할머니가 액자 속 아들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박미숙, 보고 싶을 거야. 매일. 근데 괜찮아. 엄마 마음속에 내가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준서 씨, 저는 이준혁이라고 해요. 할머니랑 후추 옆에 있어 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박미숙,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명이서, 아니, 4명이서, 할머니, 저, 후추, 그리고 사진 속 준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박미숙, 이제 내려가야겠어요. 시계는요? 박미숙, 여기 두고 갈 거예요. 후추가 가져갈지, 그냥 둘지. 후추 선택에 맡길게요. 우리는 옥상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후추가 재단 앞에 앉아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저는 CCTV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어요. 후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시 10분이 지났어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어요. 후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후추가 재단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시계는 그대로 재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후추는 시계를 물지 않았어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후추야. 후추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노란 눈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슬픔은 여전했지만 평화로움도 있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후추가 저에게 다가와서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그날 이후 후추는 더 이상 물건을 나르지 않았습니다. 옥상 재단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손목시계와 함께. 하지만 후추는 이제 502호에서 살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한 달 후, 저는 할머니를 경비실 앞에서 만났어요. 손에 작은 쇼핑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박미숙 경비원님, 잠깐 시간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박미숙 후추 때문에 사는 게 달라졌어요. 매일 밥 챙겨줘야 하고, 놀아줘야 하고, 정신없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진짜 웃음이었어요. 박미숙 근데 좋아요. 외롭지 않아요. 누군가 날 기다리는 게 있다는 게 다행이에요. 박미숙 경비원님은 어때요? 요즘 저요? 박미숙 처음 봤을 때보다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혼 후 1년 반 동안 멈춰 있었던 제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랑 후추한테 배운 것 같아요. 박미숙 뭐요? 이별하는 법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법.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박미숙, 우리 모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혼한 아내에게 짧은 통화였어요. 서로 잘 지내냐고, 건강하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고마웠다고, 행복하라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편안했습니다. 저도 이별을 배운 거예요. 할머니처럼, 후추처럼. 지금도 가끔 밤 근무를 할 때면 5층을 올려다봅니다. 502호 창문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어요. 할머니와 후추가 함께 있는 곳. 그리고 옥상 재단에는 여전히 손목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준서를 기억하는 작은 공간으로 더 이상 슬픔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을 기억하는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준다는 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마음에 담고 다시 살아가는 거죠. 할머니가 그랬고, 후추가 그랬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경비실에서 밤을 지킵니다. 더 이상 과거를 피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가끔 후추가 경비실에 놀러 와요. 회색 털을 쓰다듬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잘 살고 있다고. 준서도 어디선가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